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아닙니다. 네, 네. 아니군요. 이게 맞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주사 관련인데 사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사를 맞은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누가 났는지는 전혀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제가 짐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있습니다. 누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사 아줌마가 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찾아내서 이 아주머니든 아니면 이 아주머니가 말고 다른 아주머니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백 선생님이든 이 주변에 있는 분이 분명히 세월호 당일이든 그 전날이든 아니면 다른 날이든 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줌마의 증언으로 인해서 뭔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그 문고리 3인방하고 이영선, 그다음에 윤전춘 이 사람들만 얘기해도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져요. 네. 근데 그쪽에서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찾아서 드디어 이제 주사 아줌마까지 와 있는데 주사 아줌마가 찾아서 얘기해주면 사실 굉장히 그 민낯을 얘기하겠죠. 지금 보세요. 그 조리장,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아줌마 다 민낯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제된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주사 아줌마는 정말 민낯을 또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 그런 얘기들을 또 해주실 것 같은데 찾을 수 있을까요? 찾겠죠? 네, 찾을 수 있죠. 예. 이게 보면요. 지금 청와대가 이제 저번에 김상만 주치 같은 경우도 주치로 임명되기 전에 벌써 이미 대통령한테 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를 김영재 지금 성형외과 의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본인이 그냥 수시로 드나들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은 다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절차상 문제가 됐든 간에 그래도 의사한테 진료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시중에서 이제 속칭 용어로 야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 주사 아줌마들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것도 밤 9시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다 카톡에 그 문자의 내용이 나온다는 아니겠습니까? 주사 아주머니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비선의 비선을 이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합법적인 자격증 있는 사람 이외에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치의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남지도 않는 것들을 실제로 했다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그럼 앞으로 진짜 이런 주사를 혹속칭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매로 우리가 맞았어요. 우리도 일반인들도. 그래갖고 검찰에서 경찰에서 당신 불법 시술이야. 그러면 대통령도 맞았는데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게 법에 영이 쓰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저도 뭐 최순실이가 주사를 아무리 맞든 저는 관심상 바뀝니다. 그러나 이게 대통령은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건강을 왜 이것 비밀로 국가 비밀로 지정해서 보호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비밀도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 실제 대통령의 건강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게 야매한데 계속 맞다 보면 실제 위험할 수도 있고 그건 이게 큰 문제고요. 저는 이게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보고 특히 이게 세월호 당일날은 또 다른 문제를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게 또 정말 이게 국민의 어떤 생명권 침해, 이게 탄핵 사유 5번째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세월호 당일날 오전에 또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이게 대통령의 건강과 또 다른 문제를 직무유기나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게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번에 최순실 씨의 독특한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 씨가 평소에도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을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집 안에도 사무실처럼 이렇게 파쇄기를 두고선 정기적으로 문서를 파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얼마나 나가고 파쇄기 기계가 이제 큰 거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안방에서 가나오고 그러는데 다 썰어버리는 거죠. 한 주만 되면 이를 안에 큰 봉지 띄어놨는데 내가 그거 한 번씩 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누구도 못 보게 다 거다 썰어버리죠. 네. 그냥 파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파쇄기가 있다. 문서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좀 처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 보통 가정집에서는 파쇄기를 두지 않잖아요. 그만큼 감축이 많다는 거겠죠? 최순실 씨는 우리 이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상상을 뛰어넘는 곳에서 상상을 해보면 최순실 씨는 어떻게 보면 평생 비선으로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이었다고요. 이게 뭐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계속 했다는 게 우리가 증거를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저분은 무조건 없애야 돼요. 없애는 거에는 대장일 것 같아요. 숨기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카드 안 씁니다. 현금을 늘 쓸 수밖에 없는 건 숨겨야 되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팔색이 갖다 놓고 늘 뭐 쓸어버리는 거죠. 없애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 쓰레기, 제가 주웠으면 다 퍼즐 맞춰가지고 정말 그동안의 국정농단 우리가 다 퍼즐 맞추듯이 맞춰볼 텐데, 그거 어디다 버리셨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최순실 씨 가사도움에 또 증언을 들으면 이사를 그렇게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뭔 놈의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녔는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흔적 없애기. 네. 최순실 보고 그랬어요. 왜 자꾸 이사를 다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그랬지만. 그 이사하면요, 20만 원씩 줘요. 그 수고했다고. 2년 동안 5번의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네. 보통 또 최순실 씨는 비싼 곳만 다니는데 그렇게 자주 옮겨 다녔으면 뭐 월세로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렇게 이사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그 범죄자들이 도망 다닐 때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유병원 씨. 계속 움직이잖아요. 도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순실 씨는 지금 뭐 범죄로 수배된 것도 그 당시 아니었는데 이분은 계속 옮겨 다녀요. 왜 옮겨 다녔을까요? 뭔가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듯. 이름을 바꾸고 아니면 집을 옮기죠. 카드는 안 쓰고 현금을 쓰죠. 그다음에 늘 팔세기에다 뭘 없애죠. 뭐 이건 거의 선수니까. 그건 저는 우리의 상상력 안에서는 이제 다 퍼즐 맞추기 되는 거예요. 이게 최순실을 마지막에 검찰이 처음에 이 소환장을 보낼 때 이 주소가 주거불명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게 주거불명인데 사실은 이제 보면 마지막에 뜬 곳이 굉장히 고급 오피스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오피스텔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고 저기서 거주를 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야, 1,000만 원씩 주기도 어려운데 5번씩 이사를 다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한 줄만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났을 때 그 이후로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이사 다닌 것 자체, 또 이름을 바꾼 것 자체, 뭔가 꽁꽁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나 본데 저희가 다 찾아낼 겁니다. 자.